맨유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두 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매치였어요. 맨유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 리버풀전에 이미 2연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면 3연패에 빠지는 상황이었고, 사우스햄튼 쪽은 개막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패배, 4연패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두 팀 감독에게선 이 경기를 무조건 잡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였어요. 소튼의 마틴 감독은 전체적으로 높은 압박 강도를 가져가면서 맨유의 후방에서 볼을 뺏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맨유의 테나우는 지난 리버풀전에서 다소 고전했던 카세미르를 명단에서 제외, 오랫동안 선발로 쓰지 않았던 에릭센을 내보냈습니다. 오늘 맨유의 시스템을 살펴볼게요. 이번 경기에서 테나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전술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라면 한쪽 풀백이 높이 올라가고 이와 함께 마인두도 전방으로 올라가 후방엔 센터백 셋과 6번 미드필더만 남는 3-1-6 대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테나우는 카세미루가 아니라 에릭센을 내보냈죠. 그러면서 평소 카세미루 혼자 부담해야 했던 6번 롤을 최대한 이 두 선수에게 분담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에릭센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여전히 날카로운 선수지만 나이도 그렇고 여러 부상 이력 때문에 기동성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테나우는 4-2-3-1로 시작해서 이 두 명의 볼란테 더블 피봇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누가 6번 미드필더로 남고 에릭센이 한 칸 올라갈 땐 측면에서 풀백인 마즈라위나 달로가 안으로 좁혀 들어와서 투볼란테를 유지하기도 했고, 양쪽 풀백 중 하나가 위로 전진할 때는 마이누와 에릭센이 3선에서 동일선상을 계속 가져가면서 마찬가지로 투볼란테를 유지했습니다. 에릭센의 불안정한 기동력을 투볼란테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지난 리버풀전에서 카세미르를 하나만 남겨놓고 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는 비판 포인트를 어느 정도 테나우 감독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오늘 맨유는 후방에서 이 3위 빌드업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반전에 잘 풀리지 않았죠. 소튼이 강하게 압박을 걸어올 때 이 5명의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거의 풀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센터백이 볼을 잡고 상대 선수가 달려들면 볼이 측면으로 빠지고, 측면에 몰린 선수에게 압박이 쏠리면서 볼 탈취가 발생하는 장면이 여럿 나왔어요. 이것 외에도 후방에서 미드필드 지역으로 넘어갈 때 인터셉트, 미드필더가 볼을 잡고 전방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소유권 상실, 이런 게 상당히 자주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건 다소 예견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3위 빌드업의 일원들 5명의 선수들을 보면 애초에 각자가 합을 많이 맞춰본 선수들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는 마즈라위는 그렇다 치고, 더리어트는 이번 시즌에 새로 영입된 선수고, 달로는 왼쪽 오른쪽 둘 다 소화할 수 있다 해도 오른발잡이인 만큼 왼쪽에서의 빌드업 능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누도 이번에 출전한 6번 홀딩 미드필더 자리가 원래 자기 포지션은 아니죠. 심지어 에릭센은 이번 시즌 첫 선발 출전입니다.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5명이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한 경기에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는 어렵죠. 실제로 전반 30분 무렵까진 경기를 지배한 건 소튼 쪽이었습니다. 맨유는 빌드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소튼은 강한 전방 압박과 소유권 유지를 보여주면서 거의 맨유를 압도했어요. 이 무렵에 찍힌 수치가 10분간 점유율 8대2, 소튼이 얼마나 우위에 있었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소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의 빠른 공격이 날카로웠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날 소튼 공격의 핵심은 오른쪽 풀백 스가와라, 그리고 오른쪽 윙어 디블링이었습니다. 후방 센터백 라인에서 오른쪽으로 패스가 향하니까 곧바로 풀백 스가와라가 앞쪽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걸 윙어인 디블링이 툭 찔러주면서 오른쪽 공간에서 스가와라와 달로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스가와라가 이겨내면서 박스 침투의 성공, 예리한 왼발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궤적이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막아내지 않았으면 직접 골이 들어갔거나 소튼 동료가 밀어넣었을 만한 장면이었죠. 오른쪽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역시 이 장면일 것 같아요. 전반 29분, 소튼의 오른쪽 윙어 디블링, 그리고 오른쪽 풀백 스가와라가 맨유의 측면을 공략합니다. 스가와라는 뒤쪽으로 오버래핑을 하고, 볼을 잡은 디블링은 직접 드리블을 치면서 박스 침투를 감행합니다. 이때 디블링의 드리블에 공간을 내준 달로가 뒤늦게 박스 안에서 태클을 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태 전반 30분 동안 내내 끌려다녔던 맨유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소튼의 페널티키커 캐머런 아처가 왼쪽 측면으로 깔아찬 슈팅을 오나나가 깔끔한 선방으로 막아내면서 페널티킥 상황을 종결시킨 거죠. 이게 진짜 이번 경기 맨유의 승리를 불러온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맨유와 소튼 두 팀 모두 지금 연패에 있는 상황이라 누가 일찍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먼저 선제골을 넣느냐, 이 포인트가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정말 중요했는데, 이 페널티킥을 오나나가 막으면서 오히려 맨유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흐름이 맨유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모멘텀은 이 페널티킥으로부터 겨우 2분 뒤에 나왔습니다. 맨유의 코너킥 상황, 키커인 에릭센으로부터 볼을 받은 브루노가 반대쪽 팝포스트 쪽에서 침투를 감행하고 있는 동료 3명을 바라봅니다. 이 3명, 더리우트, 지르크즈, 레시포드,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 셋이 모두 맨유에서 키가 큰 선수들이라는 걸 보면 이건 미리 준비된 세트피스 전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침투한 3명 중 더리우트의 머리에 브루노의 크로스가 걸렸고 맨유의 중요한 선제골이 터졌죠.
페널티킥을 막아내고 오히려 세트피스로 골을 넣은 이 시점부터 맨유의 플레이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8대2로 밀리던 점유율은 전반 종료 시점엔 48대52로 역전했고 슈팅수도 6대11로 역전했습니다. 테나가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팀플레이가 바뀌는 걸 보면 역시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맨유에게 있어 참 긍정적인 승리라고 보는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르크지의 활용법입니다. 이전 경기들에서도 지르크지가 출전하고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테나와 다른 맨유 동료들이 이 지르크지라는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합을 맞춰야 이 친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감을 잡은 것처럼 보여요. 지르크지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은 하지만 선수 본인의 역량이나 장점들이 1선과 2선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1.5선 유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통 9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박스 안 좁은 공간에서 싸워주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바깥에서 동료들에게 볼을 연계해주는 어찌 보면 미드필더적인 특성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지르크지가 박스 바깥에서 어떻게 볼을 자주 만지게 해줄 것이냐, 이걸 테나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자주 익숙해지고 알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선 지르크지로부터 꽤 좋은 연계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이에요. 맨유가 중원에서 전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누가 미드필드로 내려온 지르크지에게 패스를 줍니다. 지르크지는 이걸 원터치로 앞쪽이 뚫려있는 에릭센에게 넘겨줘요. 이후로는 지르크지를 중심으로 편대가 구성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에릭센이 레시포드에게, 레시포드가 지르크지에게, 지르크지가 다시 마이누에게, 마이누가 브루노에게 넘겨주고 최종적으로는 브루노가 오른쪽에서 공간을 얻은 아마드에게 찔러주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스트라이커인 지르크지가 아래로 내려와서 전진 편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로 인해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몰리면서 측면 쪽 다른 동료에게 공간이 나는 굉장히 인상적인 시퀀스였어요. 예전 22-23 시즌 스트라이커였던 베오르스트를 10번 미드필더 롤로 내려서 섰을 때 그 투박한 맛과는 또 다른 깔끔한 맛이 있죠. 이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에반스, 가르나초가 왼쪽 터치라인을 물고 전진합니다. 이때 지르크지가 박스 안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측면까지 내려와 주는데 이를 확인한 에반스가 지르크지에게 볼을 넘겨주고 가르나초는 속도를 붙인 채로 계속 파고듭니다. 볼을 잡고 돌아선 지르크지는 그대로 속도를 살려 박스로 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넣어줬죠. 이런 걸 보면 맨유가 지르크지의 전술적 활용법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이득일까를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르크지 외에도 이번 경기 맨유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마커스 레시포드의 플레이예요. 사실 레시포드가 지난 시즌부터 쭉 좋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나은은 얼마 전에 본인이 얘기했듯이 레시포드에게 변화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테나은은 어쨌든 레시포드를 계속 믿고 기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레시포드는 선수단의 구성원으로서도 그렇고 팀 전술적으로도 맨유의 정말 중요한 선수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나의 시스템에서 결국 빌드업을 하는 목적, 빌드업의 종착지는 양쪽 윙어이기 때문인데 이 윙어가 상대 수비를 달고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든 아니면 풀백과의 연계를 통해 빈틈을 만들어내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맨유의 공격이 살아납니다. 22-23 시즌 한창 좋았던 레시포드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이런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이었고 지난 시즌부터 계속 비판을 들었던 이유가 또 이런 부분을 해주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경기에선 레시포드의 플레이가 조금씩 살아나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맨유의 코너킥 상황, 반대쪽으로 넘어온 볼을 아마드가 잡습니다. 이걸 본 레시포드가 박스 안에서 슬금슬금 나오더니 어느새 아무 수비도 붙지 않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죠. 이렇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니까 볼을 건네받은 이후로도 몇 번 볼을 만지지도 않고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었고 이걸 박스 바깥 오른발 슈팅으로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맨유의 추가골이 터졌죠. 사실 이게 레시포드가 좋은 폼이었을 때 많이 나왔던 플레이 중 하나였어요. 큰 수고 없이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어지는 대담한 슈팅.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끊고 역습을 뛰어나가는 상황이에요. 볼을 끌고 올라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리고 마커스 레시포드가 있죠. 여기서 브루노가 에릭센에게 넘겨주고 이걸 또 에릭센이 왼쪽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밀어줍니다.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볼을 받은 레시포드가 빠르게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가고 수비 3명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합니다. 아쉽게 골문을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적어도 좋았던 때의 과감성만큼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지금 테너의 시스템에선 레시포드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슈팅이 빗나가도 괜찮아요. 결국 테너의 전술상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윙어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물쩍 뭘 할까 망설이다가 볼을 뺏기는 것보다 저돌적으로 뭐라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난 시즌 안토니가 비판받았던 게 이런 포인트였고 또 지금 그 대신에 아마드가 중용되는 게 이런 이유잖아요. 적극성과 과감성. 레시포드만은 이번 경기를 계기로 예전에 보여줬던 적극성과 과감성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맨유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3대0 좋은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는 건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 나온 포인트들을 토대로 시즌을 치러가면 좋겠습니다.